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듣다 보면은 그래도 이전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도 좀 들어본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표를 보면서 홍구파의 성장과 사림의 등장인데 먼저 신진사대부부터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려시대에 신진사대부 배웠었죠. 고려 말에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하며 성장했던 그런 신진사대부들이죠. 무슨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성리학 사상을 받아들였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고려 말에 이제 권력을 잡고 새로운 개혁, 고려 안에서 개혁을 해 나가면서 분화되어지죠. 그래서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분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어요? 그죠?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온건파 신진사대부에 정몽주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이성계와 손을 잡고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이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는 관악파 신진사대부로 이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고려라는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고려 왕조의 신하지 조선이라는 나라의 신하는 아니다. 그래서 현시 정치에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은거하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 낙향해서 학문 연구에 매진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해냈던 그러한 신진사대부들을 나중에 이제 사림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악파는 조선을 건국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나라를 운영해 나가게 되어지고 사림들은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서 지방으로 낙향해서 학문 연구에 힘썼던 인물들이 바로 사림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들어가 보니까 관악파, 훈구, 관악파가 이제 관악파나 훈구나 용어를 섞어 써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좀 더 이제 관악파가 나중에 이제 훈구파로까지 이어지는데 훈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세조의 즉위를 주도한 공신 세력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훈구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파가 나중에 훈구파가 되어진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구파는 이들은 조선 전개 국정 운영을 주도했고 아까 얘기했죠. 관악파. 그래서 불법과 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하고 사림을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자, 훈구파는 건국 초기에 문물 정부에 기여한 관악파 중에 세조 즉위에 협조한 공신 세력들을 훈구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훈구파나 관악파는 이제 같이 써도 상관이 없어요. 훈구파가 관악파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되게 대지주, 엄청나게 땅이 많은, 왜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지주 출신이고요. 자,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국강병, 그리고 중앙집권, 이런 것들을 추진합니다. 부국강병, 나라 힘이 세야 되고요. 권력은 중앙에 집권되어 있어야 돼요. 왜? 권력을 누가 갖고 있으니까? 훈구파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리학 외의 사상들도 이들도 신진사대부의 후예다 보니까 성리학이 이들의 사상의 기반이잖아요. 그래도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부국강병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들에 대해서도 약간 포용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반면에 사림은요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사대부의 제자들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지방에 있는다고 했죠. 지방에 있다 보니까 대지주는 아니에요. 그래도 중소지주 정도 됩니다.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왕도 정치, 왕이 혼자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성리학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는 왕도 정치를 주장하고요. 향촌 자치를 주장합니다. 향촌 자치. 야, 니네 중앙에 있는 훈구파 니네는 그냥 외교, 국방 이런 거나 신경 써. 우리 동네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향촌 자치를 주장하죠. 자, 이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방에 낙향해서 뭐합니까? 네, 먹고 살만하긴 하죠. 그리고 지방에 낙향해서 열심히 성리학 공부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훈구파보다 오히려 사상적으로는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다 이단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성리학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림도 더 살펴보면요. 자, 사림은 조선 개국후 관제에 진출하지 않고 성리학 연구했죠.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배척합니다. 정몽주, 길제 등 이러한 옹곰파 신진사대부, 고려 말에 옹곰파 신진사대부의 학풍을 계승했고요. 성리학적 도덕정치와 사적 중심의 향촌 질서 확립, 아까 향촌 자치, 왕도 정치 이런 거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들도 점점 관직에 안 나가다가 뒤에는 이제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해요.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는 고려의 신하였기 때문에 고려에 충절을 다한다라고 했지만 그 아들, 손자, 근데 나는 조선에서 태어났는데 고려라는 나라가 잘 와닿지 않아. 그럼 나는 조선에서 살고 있고 사림이지만 관직에 진출하고 싶지 않을까요?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아이 공부한 거 좀 써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관직에 진출하는데 특히 성종 때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고 싶은데 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력을 키워주는 게 좋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막 토니신라 시대 때 진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들이 그쵸 육두품들을 키워주듯이 뭐 그러한 방법으로 훈구파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성종이. 그래서 이제 김종직이라는 인물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관직에 진출하는데 주로 어떠한 관직에 진출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 그러한 3사에 진출해서 여론, 공론을 주도하면서 훈구를 비판합니다. 왜 언론의 기능이 비판이잖아요. 그래서 훈구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훈구파도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죠. 원래 훈구파의 전신이 급진파 신진 사대부잖아요. 백성을 위한 나라, 민본 정치, 백성이 근본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지만 그들도 그 전에 자신들의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권문세족과 똑같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변해갔겠죠. 권력을 놓기 싫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막 돈이 따라오니까 더 갖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정부패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를 이제 사림들이 3사의 원관직에 진출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갈등이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림들이 관직에 진출해서 훈구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옛날에 권문세족들 그렇게 뭐라 하더니 니네가 권문세족이랑 다를 바가 뭐야? 니네 물러나,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사림들이 관직에 나오면서 이제 훈구 세력의 지나친 뭐 부국강변 정책이라든지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특히 어떤 내용들 비판하냐면은 뭐 특히 왕실도 막 비판해요. 내수사를 통해서 왕실 재산이 너무 많이 축적한다. 내수사를 통해서 왕실 재산이 너무 불린 거 아니냐. 내수사는요,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관청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교 사찰을 또 짓고 부역을 동원하는데 왜 성리학 국가인 조선은 승유, 억불, 유교를 승선하고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정도전이 불시자편이라는 책도 쓰면서 불교 비판했었잖아요. 근데 왜 불교 사찰을 짓고 있느냐 이런 것도 비판하고요. 또 훈구 대신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옛날에 권문세족과 같이 엄청나게 넓은 대농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문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이제 훈구파들이 결국에는 쟤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사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이런 훈구파의 공격에 의해서 화를 당해요. 화를 입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사화라고 하죠. 그래서 사화는 사림들이 입은 화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구파에 의해서 탄압당했던 사건이 바로 사화입니다. 근데 좋은 말로 탄압이지 탄압당하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막 택배가 와요. 뭐가 택배로 와요? 사약이 와요. 사약이 막 먹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화는 크게 이제 되게 많은 사화가 있지만 우리 역사에 이제 중요하게 등장한 것은 4번의 사화가 있죠. 첫 번째 사화는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어느 왕 때? 연산군 때. 연산군 때 사화가 2개나 있어요. 자, 무오사화는 연산군의 살인 탄압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김종직이라는 인물, 그쵸? 성종 때 김종직이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림들의 관직에 진출했잖아요. 이제 연산군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성종의 아들이죠. 성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어요. 연산군은 아버지인 성종실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사초란 걸 모아요. 그래서 성종이 죽었으니까 이제 성종과 관련된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까지 내라라고 했는데,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바쳤다라고 해요. 근데 이 조의제문은, 의제는 옛날 중국 고대 초나라, 혹시 항우 들어봤어요? 항우? 초나라 때 황제인데, 이제 항우가 어린 조카뻘이었던 의제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의제문이잖아요. 의제를 추도하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상황과 비슷해요? 세조가 어린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것과 비슷한데, 지금 누구를 추모하고 있어요? 조카를 추모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카인 단종을 추모하는 거 아니냐라고 엮어가지고 사림들이 제거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무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자사는요, 연산군의 생모, 그러니까 성종이 되게 여자들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후궁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 씨가 폐위당해서 쫓겨났어요. 좀 성종이 이제 다른 후궁들과 막 친하게 지내고 막 하니까 이제 성종이랑 옥신각신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막 성종이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내기도 하고 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왕이 얼굴에 상처를 내고 이런 거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요즘이야 뭐 그게 상관없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폐위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의 아들인 연산군은 그래도 용케도 이제 왕까지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연산군이 이제 자기 어머니인 패비 윤 씨의 죽음과 관련돼 있던 살인들과 홍구파들을 제거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살인만 제거한 게 아니고요, 여기와 관련돼 있는 홍구파들도 같이 제거를 당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연산군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고 사활을 몇 번이나 일으키면서 신하들 이렇게 죽이고 하니까 결국에는 홍구파가 주도가 돼서 연산군을 폐위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중종반정,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왕에 올렸던 이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살인들이 아니고요, 연산군이 아끼던 훈구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연산군은 너무 도가 지나쳤던 거죠. 그래서 중종을 왕에 오릅니다. 자, 그래서 중종이 왕에 올라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중종은 원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신분, 그러니까 왕자긴 했지만, 대군이긴 했지만, 왕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신하들이 오더니 왕이 오르세요 해서 왕이 올랐던 인물이에요. 나 왕 해야 되고 왕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만들어준 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왕의 힘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신하들이 만들어준 왕이긴 해도 내가 왕인데, 중종의 입장에서는 얘네들 공신 세력들,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낸 이 공신 세력들이 너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방법이 있죠. 이 세력,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진 이 공신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 또 다른 세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라는 인물을 비롯해 살인 세력들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조광조가 등용돼서 조광조가 중종에 의해서 중용되어져서 이제 개혁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량가라는 걸 실시하죠. 현량가는 이제 천거 제도인데, 학문과 덕행 등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해서 이제 시험을 통해 이제 등용하는, 시험이라는 게 이제 과거 시험 아니고 이제 문답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면접 보듯이 해가지고 과거 이제 관직에 등용시켜주는 현량가, 이를 통해서 이제 살인들이 대거 등용됐겠죠. 그리고 향약 보급하고요, 수학 보급. 향약이나 수학 이런 것들은 이제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이제 뿌리 깊게 백성들이나 향촌 사회도 뿌리 깊게 내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조광조는 진짜 뼈속까지 성리학자였거든요. 타협이 없는 성리학자였어요. 그리고 언론 활성화를 해서 경연, 엄청난 경연 많이 실시해요. 그래가지고 중종 임금 전하 경연하시죠. 중종 쉬고 싶은데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조광조는 왕인 중종한테도 엄격했던, 자기한테도 엄격하고 모두에게 엄격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리고 소격서를 폐지해요. 소격서는 이제 도교 관청이에요. 도교 관청으로서 이제 한해 제사 지내고 이랬던 관청인데, 성리학자인 조광조의 눈에는 도교
또한 뭘까요?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속였어? 아니 저런 사이비 종교? 안 돼. 없애버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종의 엄마, 그러니까 당시 궁궐의 여인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궁궐 안에서 막 불교도 믿고 이렇게 막 점도 치고 속였어 이렇게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런 것들을 여자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종의 이제 엄마가 대비가 그래도 이거 좀 놔두면 되지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조광조가 가차없이 그냥 없애버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중종도 조금씩 약간 조광조 너무 엄격한 조광조에게 조금씩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와서 공부하자 그러지. 왕도 정치 얘기하면서 도학 정치 얘기하면서 왕은 이래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중종의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내가 너를 좀 데려다 이렇게 써줬으면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잔소리만 하니까 좀 짜증나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위훈삭제라는 사건이 벌어지죠. 위훈삭제라는 것은 이제 훈장 아니죠? 훈장에서 공신으로 책봉되었던 사람들 중에 공신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 거의 4분의 3 이상이 원래는 공신이 될 자격이 없는데 공신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공신들의 위훈 이걸 공신 자격을 빼앗자라고 해서 빼앗아 버려요. 빼앗으려고 시도를 해요. 이게 바로 위훈삭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구파가 밀리다가 이제 이런 개혁 정치를 밀리다가 자기네 공신 자격까지 빼앗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근데 공이 없는데 이제 공신에 들어간 사람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신 명단을 작성할 때 내 친구니까 껴주고 내 아빠니까 껴주고 내 동생이니까 껴주니까 이래가지고 실제 인원보다 엄청나게 뻥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의 왕이 올리는데 실제 했던 인물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삭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훈구파들이 더 이상 이제 조광조를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광조 일파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공격하는데 이제 때마침 중종도 조광조에게 조금씩 질리기 시작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씩 질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너무 커진 살인의 엄간권 비판하고 이런 기능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에는 훈구파 왕이 손을 잡고선 살인들의 제거의 사건 이게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주초위왕 이래가지고 남공 같은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꿀을 발라서 써두니까 이제 나뭇잎에다 주초위왕을 썼단 말이니까 여기에 이제 벌레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꿀을 따라서 그 글씨대로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잎을 이제 왕한테 중종한테 돌려주면서 봐라 주초위왕 이거 글씨 보니까 이 조씨 조광조 일파가 왕위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죠. 중종이 이제 이것들 보게라고 해서 열받아서 이제 조광조 잡아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야까지 내려줬던 거죠. 왜 주초위왕이 왜 그러냐면요, 이 한자로 주자와 초자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조자예요.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은 조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초위왕 주초라는 것은 결국엔 둘이 합쳐서 조라는 얘기야.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초위왕.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좀 전해지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종도 조광조에게 염증을 느끼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대쪽 같았던 조광조의 말이 오히려 중종인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살인파 신하들에게 더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게 싫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묘사가 되겠고요. 마지막인 이제 을사사는요, 이제 명종 즉위 과정에서 보면 중종이 죽고 중종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명종이거든요. 근데 인종과 명종은 형제지간이에요. 엄마가 달라요. 엄마 다른 형제지간 둘 다 중종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인종의 외가인 대윤 이제 유님이라고 하는 인물과 명종의 외가인 윤원영 소윤이라고 부르는데 간의 다툼이에요. 그래서 인종과 명종 모두 중종의 아들인데 이제 누가 더 왕이가 될 것이냐 갖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유님 쪽은 인종을 밀었어요. 근데 인종이 먼저 왕이 됐는데 인종이 금방 죽어요. 그리고 이제 명종에 이어서 왕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명종이 옛날 인종 쪽 사람들은 이제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활해당한 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근데 이 을사사화도요,
훈구파랑 살인 모두 다 같이 좀 살해 당했어요. 그랬던 것이 바로 의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살인들이 사활을 당해요. 사활의 살인을 당했는데 되게 재밌는 건요. 결국에는 명종 선조 때가 되어지면은 살인들이 훈구파를 밀어내버리고 정권을 차지해버리게 되어져요. 끊임없이 살인 집안에는 사약이 택배로 배달이 갔는데 사약 먹고 죽고 또 지방으로 내려가서 있다가 또 올라와서 사화도 당하고 내려가서 숨죽여 있는데 힘을 키워가지고 또 올라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 세력의 확대. 살인 세력은요,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합니다.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원은요, 지방 사림들이 세운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이자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서원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것이 두 가지인데, 사림은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자기 후배들이, 제자들이 양성하고 여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서원은 각각 모시는 선현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있어요. 뭐 이황을 모시는 서원, 유성룡을 모시는 서원, 이일을 모시는 서원, 이현적을 모시는 서원, 뭐 이렇게 각각 자신들이 모시는 스승, 사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는 서원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등재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국가에서도 이 서원을 인정해서 사액 서원을 이제 현판을 내려줘요. 국가가 인정한 서원이라고 해서 사액 서원으로 이제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사액 서원이 되면 이제 노비도 주고 재산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지방에 있는 살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서원, 이 학교를 바탕으로 세력을 이제 결집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소수서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원래 창건될 때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다가 사액을 받은 이후에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적 제55호고요. 1542년에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 우리나라의 성리학에 들여온 안양을 추모하기 위해서 숙수사터, 여기 원래는 절터였다고요. 숙수사터에다가 이제 사묘를 건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양은 고려 충렬왕 때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들여왔던 최초의 성리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3년에는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게 되어지고요. 그랬다가 1550년에 명정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대원군, 흥선대군의 서원 철폐령 때 살아남은 47개의 서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542년에 이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안양을 기리고자 안양에 어릴 때 공부했던 이 숙수사터에다가 사당을 세워서 위패를 모시고 영정을 봉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운동 서원을 그 다음에 3월 이후에 백운동 서원을 창건한 다음에 유생들을 받아서 이제 3명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49년에 요 밑에 안동에서 태어났던 이 이황이 풍기 이쪽을 다스리는 지방간인 풍기군수로 부임한 다음에 백운동 서원에 대해서 사액을 요청. 국가에 이제 이런 서원이 있는데 국가가 좀 인정해주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액을 요청하게 되어지고 이제 1550년에 명종이 소수라 이름 짓고 직접 쓴 글을 현판에 새겨가지고 사액 내려주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서원들, 9개의 서원 중에 서원들이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죠. 그 중에 한 서원이 바로 요 소수서원입니다. 네, 소수서원 들어오는 오른쪽에 겸련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이 원생들이 시리식 짓고 이제 글 쓰고 토론하던 장소가 바로 이 겸련정이라고 하는 정자인데요. 우리나라 서원들 보면요, 제가 가본 서원들 보면 다 이렇게 이런 정자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경치 좋고 물 좋고 물소리 흐르는 데서 공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류를 하는 그런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이 겸령정은 당시 이제 북성의 성리학자인 주돈이를 이제 흠모하고 존경하는 뜻에서 그 호를 빌려와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겸령정 건너편에 이제 주세붕이 경이라는 글자를 경이라는 한자를 바위에 새겨놨다고 합니다. 이 경자는 선배의 동목을 나타내는 글자로
공경과 근신의 자세로 학문에 집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제 안양을 공경하고 기리는 마음을 후대에 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 위에 백운동은 이제 원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래 소수선이 사역에 받기 전에 최초에 세웠을 때 이름이 백운동이었죠. 또 향약은 뭘까요? 향약은 향촌민들이 이제 동네 지방에 있는 이 고위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해 만든 약속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 학급 자치 규약, 뭐 지각하면 뭐 한다, 뭐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한 거예요. 서로 어련히 있으면 도운다, 뭐 생일 파티하게해서 1,000원씩 걷는다, 뭐 지각하면은 청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약속을 만드는 게 향약인데요. 이제 향약은 백성을 유교적으로 교화시키고, 근데 이 향약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막 지방에 있는 사림들은 사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좀 가지고 지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게 됐던 거죠, 사림들이.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에 여씨 향약을 도입했고요. 이후로 이왕과 이이가 이제 향약을 널리 보급하면서 널리 퍼지게 됐죠. 그래서 이 서원과 향약을 사림들이 지방에서 실시하면서 그렇게 사활을 당했어도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중앙에 올라오고 또 얻어 터져요. 그럼 또다시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에서 힘을 키워서 또 올라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훈구파를 몰아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훈구세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림들이 너도 나도 벼슬 하겠다고 막 올라오는데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져 있죠.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좀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워낙에 모이면은 나눠지기 마련이잖아요. 나눠지기 마련이에요. 패거리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사림들도 패거리가 갈립니다. 그래서 붕당이라는 게 생기는데 사림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면서 붕당이라는 걸 결성하는데요. 자, 어떻게 붕당이 결성되어지냐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붕당이 생겨나요. 자, 첫 번째는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예요. 이조전랑 임명 문제는 이조전랑은 이조정랑과 이조좌랑을 함께 부르던 말이에요. 이제 6조 중에 2조에 있던 관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5품 정도밖에 되는 높지 않은 벼슬인데요. 3사 관리 선발권, 그러니까 언관 기관인 사원부, 사관, 홍문관의 관리 선발권과 후임자 청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지 않은 관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관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막 판서나 이런 재상 이런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이 이조 전랑들 만나면은 말에서 내려서 인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청요직 엘리트 코스 중에 엘리트 코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척신 정치의 척신 정치, 그러니까 외척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신은 왕과 외척 관계, 왕과 친척 관계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홍구파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서 이제 기성살인과 신진살인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전랑과 관련된다 보면은 이제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살인들은 이제 이 율곡이야 성혼의 제자들인데 원래 기성살이면 그러니까 이 기성살인들은 원래 좀 관직에 나아가 있던 살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훈구파 옛날 척신들과 좀 관계를 맺고 좀 이렇게 뭐 미운정 고운정 들고 이랬던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외척들이라고 해서 배격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척신, 훈구파 중에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같이 정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척신들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람들은 아예 새롭게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외척 다 정리해버리자. 이 나쁜 놈들이다. 다 정리하고 우리 사림들끼리만 정치를 해나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요 김효원을 중심으로 했던 신진사림들입니다. 근데 이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사림들은
서울의 서쪽, 한양의 서쪽, 정릉동에 살았다 해서 서인이라 불렀고요. 김효혼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림들, 새로운 사림들은 동쪽인 건천동에 살았다 해서 동인이라 불렀습니다. 주로 동인들은 이황, 태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인과 서인이 서로 이 이주전랑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료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사료 하나만 보면은, 자, 김효원이 과거에 장원을 합격하여 이조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러니까 김효원, 동인이죠. 얘가 이주전랑이 될 뻔했어요. 근데 윤원영의 문객, 옛날 윤원영은 아까 소윤이었죠. 그러니까 외척이었어요. 외척이었던 사람 집에 드나들었다 친하게 지냈다 해서 심의겸이 반대했어요. 서인이었던 심의겸이 반대했던 거죠. 그 후에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장원급제를 하여 이주전랑으로 청과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했다. 얘는 아예 외척이니까 안 된다. 이에 양편 친체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워 서로 배척하여 동인, 서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하였다. 동인들의 생각은 결코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서인 쪽에서는 심의겸의 공로가 많은 선비인데 어찌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인들은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인들은 그래도 심의겸 얘들 외척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공이 있다. 그럼 괜찮은 사람이면 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주전랑 문제와 외척 문제를 두고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붕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붕당은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요. 정파적 성격은 뭐냐? 정파적 성격.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학파적 성격. 같은 서원 출신들.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은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 대학교 동문들끼리, 어느 고등학교 동문들끼리 뭐 이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정치적인 성격과 같은 학문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붕당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또 뭐 공론 정치라는 거 하는데요. 공론 정치는 각 붕당이 처음에는 이제 붕당 정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 붕당의 차이를 인정해요. 그래, 너네 이렇게 생각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그럼 누가 더 옳은지 한번 잘 따져보자.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공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하고 좋은 거죠. 근데 나중 되면은 이제 붕당 정치가 조금 변질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붕당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나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조 때 붕당이 출현합니다. 선조 초기 때 1575년 선조 집권기 초반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죠. 왜 갈라지는지는 방금 얘기했던 이주전랑 문제와 이제 외척, 척신 정치의 처리 문제를 두고선 기성사림인 서인과 신진사림인 동인 간에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고요. 자, 근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큰 건 누굴까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 정리합시다! 좀 더 강경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동인이 목소리가 컸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간 동인들이 집권을 하는데 선조 때 22년 1589년에 동인이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이제 분열되게 되어져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정열이 모반 사건은 기축옥사라고도 하는데 정열입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되게 똑똑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25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던 아주 인재예요. 근데 20대에는 성혼과 이의 문화에 있으면서 벼슬길이 안 나갔다고 해요. 성혼과 이의 제자니까 동이니까 서인일까요? 네, 서인이에요. 서인인데 나중에 정열입이 동인으로 바꿔타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막 당을 옮긴 거죠. 탈당해서 이제 딴 당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서인에서 동인으로 옮겨 탄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또 왜 그래, 또 왜 옮겼다 이러는데 이제 옛 스승이었던 이일의 율곡이를 막 정열입이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러자 나중에 선조도 되게 이일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조는 나도 이의 붕당이 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일을 되게 총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조가 이 정열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선조의 눈밖에도 나요. 그래서 이제
눈밖에 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낙향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진안군, 지금 전라도 진안군 죽도에서 대동계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개 모임을 조직해가지고 이 개원들과 같이 막 무술 훈련하고 이러거든요. 그러자 이제 서인 쪽에서 옳다구나 하고선 정여립이 지방에 내려가서 저기 무술 훈련하고 이런다. 좀 필연코 역모를 꾀하려는 것이다. 역모를 꾀하려는 것이니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여립을 역모 사건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그는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역모를 꾸미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진짜 했는지 아니면은 서인이 만들어 조작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동서가 나눠진 이후로 정계에서 약간 밀려나 있던 서인은 정여립 사건. 근데 정여립은 어쨌든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바꿨다잖아요. 그러니까 동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인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와요. 그래서 서인의 실세였던 정철 아시나요? 관동별국 이런 것은 정철이 우의정에 임명되고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별로 이 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 없는 동인들이 대거 잡아가지고 이제 숙청하고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정철이 선조한테 세자를 책봉하자, 광해군의 세자를 책봉하자라는 건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철이 선조의 미움을 사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철이 광해군의 세자를 책봉합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선조가 뭐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다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서인이 권력을 또 빼앗겨요. 동인한테. 그러니까 다시 동인이 권력을 잡았죠. 그러니까 동인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정철 때문에 정여립 모반 사건 때 동인 출신들이 많이 막 죽임을 당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복수를 하자. 이 정여립 모반 사건 때 정철이 우리 동인들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이 정철을 좀 처벌하자. 강하게 처벌하자라고 했던, 특히 정인홍을 중심으로 했던 적극적인 처벌을 주장했던 북인 세력들과 유성룡 같은 이제 온건파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강경파는 동인 중에 이제 북인으로 갈라지고요. 온건파, 적당히 하자라는 온건파는 이제 남인으로 해서 동인이 정철을 강경하게 처벌하자라는 북인과 적당히 하자라는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특히 북인은 이제 조식과 서경덕 같은 인물들의 제자들이고요. 동인은 주로 이제 이왕의 제자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깊게 가는데요. 그럼 왜 선조는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하자니까 왜 이렇게 노발대발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조선에는 27명의 왕이 있잖아요. 27명의 왕 중에 왕의 적장자 또는 적장손, 그러니까 왕의 왕자,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신분으로 왕에 오른 인물은 1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17명은 왕에 오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왕에 오른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직계가 아닌, 특히 이제 왕의 직계, 왕의 직접적인 아들이 아닌데 왕에 오른 인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선조예요. 선조는 중종의 7번째 아들인데, 중종의 이제 아들로, 선조는 중종의 7번째 아들, 어느 군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가 후궁의 이제 창민 안씨의 수생이에요. 그래서 특히 명종이 34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에 뜨니까 이제 왕의 이제 그래도 명종이 좀 여러 조카들 중에 예뻐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제 신분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선조는 되게 적장자를 왕위에 세우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근데 광해군도 그 중전의 아들은 아니고 후궁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후궁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지 않아 했는데 자꾸 이제 정철이 와가지고 세자로 세우자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철이 권력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는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게 되어집니다. 북인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중에 특히 이제 북인들은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조식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의예요.
의리를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북인 조식의 제자들 중에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많아요. 의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화친을 맺지 않고 싸우자라고 했던 주전론을 펼쳤던 인물들이 북인이고요. 의병 활약에 앞장서섰던 인물들이 북인이기 때문에 이 북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북인들이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후에는 또 광해군을 지지했던 사람들, 정인홍과 이희청 같은 인물들은 대북, 또 이제 선조가 세장가 들어가지고 영창대군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사람들, 유영경 같은 인물들은 소북, 이래요. 또 북인도 또 막 갈라지고 이래요. 자, 그러자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니까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에는 광해군을 지지했던 이제 대북 출신의 이희청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좀 광해군도 같이 어떠한 실수를 하죠. 저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어쨌든 새엄마의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 그런 일들을 폐모살죄라고 하는 약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또 지금은 이제 되게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중리배교 같은 경우도 서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서인이 주도하고 일부 남인이 참여한 가운데 인조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내버리고 인조가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인조 이후에는 누가 집권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인조 이후에 현종 때까지는 서인들이 권력을 주도하고 일부 남인들이 권력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전국이 운영되어집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현종 때의 예성 논쟁 이러면서 서인과 남인이 권력을 뒤바꿈 당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숙종 때 또 황국을 거치면서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 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홍구파와 사림에 대해서 그리고 붕당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홍구파의 성장장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가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눠졌는데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조선을 건국해서 관악파 홍구파가 되었고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으로 가서 그냥 사림이 되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홍구파가 점점 부정부패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림들이 이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부터 사림들이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어느 관직에 3사의 언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해가지고 홍구파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관직에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자 홍구파들이 어떻게 해요? 홍구파들이 열받아가지고 사림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크게 4번의 사가 있죠. 그래서 무어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의사사 4번의 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중간에 중종반정 연산군이 너무 정치를 그지같이 하니까 신하들이 연산군을 몰아내버리는 중종반정을 일으키고 중종이 왕이 올라요. 근데 중종이 허수아비 왕으로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누구를 조광조를 등용해서 개혁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어떤 개혁 정치를 실시합니까? 혈량가 실시하고요, 향약 보급하고요, 수학 보급하고요, 경연 실시하고요, 소격서 폐지하고 위훈 삭제 이런 걸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또 기묘사가 일어나서 조광조 일파가 축출당하게 되어지죠. 자, 그랬다가 이제 결국에는 홍구파를 몰아내고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림은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결국에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근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이면은 또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마련. 그래서 붕당을 형성해서 사림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처음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원인은 외척 정치 잔재 청산. 그러니까 외척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정리할 거냐, 적당히 외척 중에도 괜찮은 사람은 봐줄 거냐, 아니면 이주전랑을 어느 쪽으로 임명할 것이냐 두고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붕당은 정파적 성격, 정치적인 성격과 학문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서로 인정하면서 공론, 상호 토론, 비판하면서 공존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졌고요. 그래서 붕당은 처음엔 동인과 서인으로 시작했지만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고
임진한 이후에 북인이 집권했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북인이 몰락하게 되어지고 서인과 남인이 집권하게 되었다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